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세 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출마를 앞두고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정작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18개 부처 중에서 7개 부처를 현역 의원, 정치인 출신으로 할 정도로 좀 눈길이 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청문회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있고 당정의 앞으로 뭐 협력 이렇게 뭐 기대하는 뭐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자칫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죠.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좀 정권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정체성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함으로 인해서 그런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관료제의 폐해로 이 주요 부처들이 전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황희 내정자라든가 권칠승 후보자 다 50대, 약간 50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론 청문회 통과해야겠지만 직을 맡게 되면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뭐 상당히 기대할 만한 후보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선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안도 전략도 없는 돌려막기 개각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고요. 정의당은 박영선 장관의 출마용 개각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뭐 이 정부의 취지와는 좀 다른 그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 일단은 뭐 개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뭐 이게 충격이 있다 아니면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뭐 1년 4개월 정도 남아서 많은 부분에서는 국정쇄신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신년사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 통해서 다 나온 것처럼 크게 변화는 없을 듯하다는 이제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번 개각도 결국에는 뭐 박영선 장관의 출마를 위해서 일부 부처가 포함이 됐고 결국에는 그 나머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벤처부 뭐 이런 거 다 소위 말하는 친문의 전진 배치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또 결국엔 내 사람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오히려 외교장관이 그냥 갈 것 같이 예상을 하다가 외교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과연 이거는 무슨 뜻인가 오히려 관심이 그쪽으로 좀 가는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강경화 장관이 작년 가을 이후부터 사실은 피로도가 좀 보여왔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하니까 불가피 뭐 교체 수요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은 좀 해봅니다만 하필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뭐 발언이 있어서 이 데스노트에 올라가고 저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정도까지도 간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일부 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각에 비해서 국민들이나 국정에 주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의 교체,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제 후임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남북 대화와 그리고 북미 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사시켰었고요. 나름대로의 성과도 냈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 바이든 이제 행정부 오늘 밤이면 이제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은 북미 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전에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집행부 사람들과 특히 미 의회와 사람들과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탑다운 방식인 통용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의회를 어떻게 설득해내고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설득해내야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상당히 적격인 것 같고 그런 임무를 상당히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영선 장관 앞서서 또 잠시 언급했는데요. 사의 표명을 했고요.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아직 공식 출마하지 않았지만 박영선 전 장관과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간의 2파전 이렇게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출마 예상 후보군 중에 하나였던 박주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사실상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전 원내대표 2파전 구도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후보가 다 이제 뭐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이니까 아마 그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지금 당내 지지도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 50 이렇게 되니까 아마 치열한 경선전이 진행되어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민주당 후보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상호 후보 혼자 이제 뛰다 보니까 그 시민들의 관심이 좀 적었었는데 박영선 장관이 이제 다시 공식 출마 선언하면서 아마 본격적인 경선전에 들어가면 민주당 지도부는 아무튼 이를 통해서 좀 붐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여성 가산점 10%까지도 이게 부여가 된다면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져서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의원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은 5대 5이기 때문에 당원 50%, 국민 여론 50%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 여론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박 장관이 좀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당내 경선은 두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정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표 서울시장은 무엇인지, 박영선표 서울시장은 무엇인지 상당히 다른 차별성, 전임 시장과 다른 차별성들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서울 시민들이 유심히 볼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서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예. 어떠한 내용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수도 서울은 집약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를 사실상 그걸 풀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풀어내는 과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내용과 철학을 제시하느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공천위원장은 메시와 호날두의 대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또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건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우상호 의원은 당내 지금 현재 조직 기반이 박 장관이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예. 당내 조직 기반이 탄탄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박 장관은 이제 외부의 여론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맞붙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호각호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상호 의원도 실제로 86그룹의 리더로서 그리고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 또 유연한 측면이 있어요. 노련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박 장관은 이제 자신의 경륜이라든가 자질, 능력 이런 걸 아마 내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호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도 두 사람밖에 아니죠. 한 서너 명이 더 줬으면 재밌었을 텐데 더 네. 두 사람이 하게 되니까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야권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통합 경선을 제안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일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기싸움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두 가지 상황이 다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3월 초중순까지는 계속 지난하게 갈 거예요. 예. 그 지난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습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아름답냐가 결국에는 이 성패를 가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건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은 부분을 또 이렇게 요구를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은 전 기싸움 성격으로 택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밀어버렸고,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희생 내지는 양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서울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어제 조금 제안했던 거는 다소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당 입장에서 당원 당규도 바꿔야 되고 예. 경선 레이스도 시작이 됐고 한 10명에 가까운 후보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판에 굉장히 받기는 어려운 상황. 이미 이전에 작년 연말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모든 걸 열어놓고 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또다시 옛날처럼 내 계산, 그다음에 너무 정치 공학적인 접근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쳐다보는 당원들이나 한때 이제 야권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벌써 좀 짜증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기싸움이 좀 치열하고, 어제 안철수 대표의 요구는 조금 그에 비해서 너무 빨리 그리고 좀 과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얘기가 요구가 굉장히 과했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내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나랑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이게 그대로 녹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일화를 하겠죠.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그 너무나 단일화라는 그런 진영적이고 공학적인 셈법에 지금 안철수라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몰입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 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단일화 그러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노무현 정몽준 당시의 단일화도 그것이 왜 빛났냐면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양보를 한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불리한데 여론조사 하자. 그런 한 칼이 먹혔던 거예요, 실제로. 예.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어떤 과단성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네. 구정치인과 다른 과거의 정치인과 달리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양보로서 과단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네.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사실상 저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는데 현 대통령입니다만은 너무 단일화에 매몰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한테 상당히 의존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 부각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이 단일화다 하다 보면은 지금 안철수 그 대표가 단일화 얘기하는데 과거에 자기는 중도 노선할 때 진영 논리를 했다. 지금 진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일화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 문제보다도 난 단일화 후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서울 시민들이 반드시 그것만 후보 찍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뽑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서울시를 책임질 사람인지, 그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일화했다, 그러니까 야권 찍는다. 난 문재인 대통령이 싫으니까 찍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문제를 과연 국민의힘이라든가 안철수 대표가 과연 4월 7일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서로 간에 싸우다 뭐 조건 여건 하다가 어느 뭐 단일화 여건 하다가 또 단일화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실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공학적 상황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뭔가가 나와야 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어서 이런 면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게 일각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애초에 열어놓고 일대 다 경선을 하면 내가 유리하겠거니라는 계산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한 사람이 결정이 되고 나서 안철수 대표가 1대1 대결 구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대 국민의힘의 다 후보와 경선을 해서 완샷 경선하는 게 안철수 대표한테는 유리하다는 표 계산 속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는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어제 제안이 좀 섣불러서 일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다시 이 표 계산 속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으로 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큰 틀에서 보면요. 어쨌든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단일화라는 말을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론의 언론의 단일한 보수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은 진통을 갖고 있지만 이런 화제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야권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뭐 비관적이거나 뭐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건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 3월 초중순까지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오랫동안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나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상당 기간을 이 국면을 끌고 가서 관심도를 높이고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그런 기싸움 상황에서 오는 건데 예. 그 기싸움의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힘든 국면까지 짜증난다라는 국면까지 가느냐가 그 수위 조절의 제일 중요한 수위 조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들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후보들도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요. 이 논란이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시 정치권에 불을 붙인 상황입니다. 오늘 뭐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또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거죠. 거의 뭐 협박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 사면권인데요. 대통령 사면권은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리에 사실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사법적 행위라 그럽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은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전환기라든가 아니면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라든가 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사업들 그냥 뭐 3.1절, 8.15 광복절 다 사면해 주면은 그러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을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건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때는 당연히 국민 정서, 국민적 공감대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면권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냥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면을 한다라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야당에서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 어떻게 좀 주호영 들으셨는지요? 대표가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의 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정리하시는 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역지사지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다가 한 발짝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에 얼씨구나 해가지고 저는 민주당에서 오는 반응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쳐다보는 그 정치의 모습에 뭐 이렇게 호응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그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말에 뭐 범법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오늘 김경호 부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공업용 미신을 네, 그렇네요. 선물할 테니까 입을 꿰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과연 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마음속에 들어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고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구치소 방역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요. 당분간 이제 방역 당국이 좀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한 사실이 예. 나오고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부구치소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구치소 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고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질환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 되는데 교정당국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지금 병원에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외부 병원으로 격리돼서 예. 이 구치소 내에
코로나 관리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마 저런 상황으로 좀 관리 내지는 보호가 좀 돼야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불가피한 조치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권의 잠룡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 가지고 각양각색의 견해들이 나오면서 마치 이제 신경전, 갈등설 뭐 이렇게까지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주겠다. 오늘 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앞서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재명 지사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견해들을 피력을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게 신경전이 또 거세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없는 싸움 만들지 말라 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도민이죠. 전체로 보면 전 국민이지만 전체 그 구성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효용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세금 다 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많이 우리가 직접적 뭐 피해 뭐 계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됐든 간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좀 기분이 뿌듯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아니면 거기서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어디에서 이렇게 썼던데 다 피해층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중앙정부하고 좀 한 팀이라고 이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선별 지원해서 이게 선별 지원금 나간 지가 며칠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전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문제에서도 정리를 좀 한 상황인데 이 또 내게 되면 뭔가 좀 엇박자가 나잖아요. 엇박자가 나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난 달라. 나는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달라. 내 입장은 이거야. 이런 부분들은 또 차별성을 강조하는 듯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라든가 타이밍,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서 정세균 총리나 문 대통령이나 그래서 부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잠룡 중에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대통령 선언은 안 했지만은 그러한 잠룡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조율도 하고 시기도 같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꽤나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잠룡 중에 이낙연, 정세균 정세균 총리하고도 다른 얘기.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과도 다른 얘기. 인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종의 인전 개인의 차별이기도 한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이 당연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따라 할 수도 있다. 근데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재 4차 지원금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선별 지급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손을 들기도 했지만 또 뒤에 가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덥석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께서 이걸 용인했고 나와 생각이 같다라고 며칠 전에 자료를 내고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된 도발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잠룡 간의 차별성보다도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소위 말하는 지금 제1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지사의 이 레이스가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이 건 이후에 과연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얼마나 같이 어떤 부분을 같이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각이석에 가느냐가 저는 지금부터 볼 대목인데 이런 의도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제3의 후보가 좀 더 빨리 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뭐 정세균 총리라든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뭐 글쎄요, 뭐 등판의 시점을 여쭤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자는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으로 지금 압축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크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권 내에서는 좀 더 많은 잠룡들이 나서서 어떤 그 합일점들과 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와 뭐 임정석 실장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 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를 그만둔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할 겁니다. 예. 그렇단 말이죠. 암시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 실장은 아직 뭐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권 내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반도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런 측면 정치적 기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제3 후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1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정세균 총리는 지금 코로나 총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극성 중인데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총리로서 총괄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기를 아끼는 것도 일단 자기 자신이 코로나 이 부분을 확실히 방역해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생명의 정치라고 우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세월호 때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수하고 난 다음에 아마 뭐 정치권에서는 뭐 3, 4월 정도, 4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코로나 부분을 완전히 진정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정 총리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칼을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